자, 그러면 이제 그 청주의 그 중국 통치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할게요. 자, 일단 서브노트 내용을 이제 좀 보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청주의 그 한인 통치 기술을 보면 먼 나라보다 훨씬 더 고도의 통치 수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의 한인 지배들은 생목을 앞세워서 강압적인 무력 토벌이었으나 토벌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예. 청의 한인 지배는 한인을 앞세워서 한인을 통치한다는 고대 통치 기술이었다. 이한 제한이라고 하죠. 그럼 만주인들이 한인 통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그 구체 요인을 보면 일단 만주족이 강한 민족적 단결력을 가지고 있었죠. 예. 그래서 중국 한족에 비해서 0.1%에 불과한 인구를 가지고 그 중국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죠. 이 단결력이 되게 중요한 요소였고요. 다음으로는 청은 명예 정치 정치상 외관상 그대로 계승했으나 그 내면에는 청주의 독특한 통치 기술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선 옹종제의 상태적 밀건법을 들 수 있다. 또한 군기처의 설치도 황제 독재 체제를 강화할 수 있었다. 자, 군기처의 설치도 황제의 정령은 군기처를 통해 관료에게 직접 전달되고 관료도 직접 그 의견을 천자에게 직접 상주할 수 있었다. 자, 이거는 이제 군기처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명대처럼 중간에 한간의 개입의 여지가 없었는데, 자, 황제와 직통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에 한간의 개입이 없었죠. 참고로 이제 그 청나라 한간은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예,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자, 이와 함께 중요한 간직들은 만주와 한인을 동수여 병행을 했어요. 예, 그래갖고 그 각각 똑같은 수로 임명하죠. 뭐 장관 2명이면 한인, 만주인 이런 식으로 하였고요. 그 다음에 병방을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이봉원이라는 특수기관을 뒀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방향은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만주족의 민족주의를 앞세워 한인들의 중화 사상을 꺾는 방향으로 나갔고요. 그래서 강압 정책과 해우 정책을 이제 동시에 구사했는데요. 자, 강압 정책은 한족들에게 병발과 호복을 강요했어요. 호복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만주족 옷이죠. 예. 그 다음에 병발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보통 그 말을 타는 민족들이 머리카락이 흔들리지 않을까봐 불편하죠. 긴 머리카락을 자르고 요 머리를 위에 이마까지 밀고 그 옆면을 그 옆에 머리를 따는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이게 변발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국인들이 변발을 오랑캐 상징으로 생각해갖고 반발을 했죠. 중국인들은 장발을 하죠. 자, 그래가지고 딱 일단 청조가 그 관내에 들어올 때부터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항복의 징서로서 그 당시 변발해라. 그걸 요구했고 그 당시 오상계도 항복의 징서 변발했던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전 한족들에게 특히 남자들에게 강요를 하니까 명나라 망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그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거야. 자기 머리카락 건드는 거 문제도.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양주 같은 지역에서는 거의 뭐냐면 그 변발 문제 때문에 반란이 일으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면 양주 지역 가갖고 청나라 군대가 아니 눌려줬죠. 그래서 대규모 학살하고 그와 관련된 기록이 양주 11기예요.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 있어요. 요게 그 사료를 읽는 그 써보는 아시아사인가? 거기에 관련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주 11기라는 그 책이 있어요. 예. 이것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잠깐만요. 이거 왜? 예. 자, 그리고 문자의혹을 일으켰죠. 문자의혹. 그래서 강의부터 해서 옹정 관련까지 이 문자의혹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거기에 뭐 말도 안 되는 가지고 이제 잡아가지고 트집 가지고 막 그 처형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명나라 그 연호를 썼다. 그리고 그 말 자체가 풀이를 해보니까 뭐 옹종제를 무시하는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의혹을 일으켰는데, 자, 이 문자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인 사항들을 잠깐 볼게요. 479페이지 좀 펴보세요.
419페이지 문자외국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이게 잠깐만요. 이게 적어놨는데 내가 474페이지네요. 예. 요 관련된 사료가 이제 474페이지에 있거든요. 자, 강의 옹정 권령 3조 간의 청라 통치자들은 대대적인 문제 오고를 이제 단행해서 이따가 기재만 이따가 기재된 것만 해도 70건에서 80건에 이른다. 강의 2년에는 절강 호주인 보인 장정룡이라는 사람이 주국중이 집필한 명사를 간행하면서 사업을 시켜 명말, 청계, 숭정, 양조 간의 일을 더 보충하도록 했는데 그 가운데 대우 만주라는 두 글자를 쓰지 않고 만주라는 두 글자를 쓰지 않아 고발되었다. 그러니까 여진이란 말 쓰는 것 같아요. 여진. 여진은 좀 약간 중국인들이 비하시켜갖고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청나라 정부는 이걸 계기로 해서 장정리의 무덤을 파갖고 시체를 이제 뭐냐면 참하고 섬을 쓴 사람, 인쇄한 사람들, 교육을 본 사람들, 책을 판 사람들,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72명을 이제 죽였어요. 옹전 4년에는 만주 윤가단의 당인 예부신 사사정이라는 사람이 강서 고관으로 나갔다가 시험 출제가 아니죠. 유민소지라는 그 네 글자를 출제했는데 여기 보시면 요때 유민소지에서 볼 때 그 옹정제 머리 있죠. 옹전제. 그래서 요걸 떼버린 거죠. 요걸 그래갖고 요 유민이란 말이 유민 유와 지자란 말이 웅중의 머리 글자들 뗀 거다. 그래서 이게 이유는 사사정을 하호시키고 사사정이 옥중에 죽자 그의 시체를 참아도 명하였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요. 예, 그냥 해석 여하했다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거령 53년에 호남 내양의 상원이었던 하세성이 독국체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청대 정사에 언급하면서 당시 연납제도의 폐단을 급히 심했다고 했다. 일이 발각되어 체포되어 처형됐고 처자는 이제 군대에 충원되었다. 예. 자, 이런 것은 모두 청해 통치자가 한족의 지주, 간신들의 시기, 그들에게 전제 군주제의 위험을 보기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한족의 지주나 간신들의 시기나 이걸 차단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군주의 위험을 보이려고 설명했다. 예. 그래서 문자의혹과 관련된 사례들 한 세 가지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문자의혹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문자의혹을 자주 일어나요. 주기적으로 일어나. 예. 자, 그걸 통해서 이제 반찬 사상을 탄압을 하고 한족들 지식인들을 그 신사층들을 견제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요 문자욕 때문에 이제 뭐 정치 문제, 사회 문제를 얘기를 못해. 잘못하면 잡혀가서 죽으니까. 그래서 발전된 학문이 고중학이죠. 자, 그 외에도 서브노트는 없지만 한족과 만주족의 혼인을 금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만주 지역을 봉검지대를 설치했어. 그래서 신양 남쪽 지역 있죠. 신양 남쪽 지역을 예전에 자기의 고향의 선조다. 그래서 지역이라 해갖고 여기를 봉금지대로 설정해서 사람 못 살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걸 노려서 조선에서 건너와서 여기 간도단 땅을 개척을 하는 배경이 됐는데, 자, 하여튼 이런 강경책을 이제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다시 이렇게 봐서 동시에 해유책을 같이 썼는데 유교 정치 인형을 채택하고 명조의 교육학 과거제도를 그대로 답습했죠. 그래서 신사계층대 이해관계를 유지시켜줬고 이때 유교 정치 인형은 당연히 주작이죠. 그래서 청나라도 주작이 주예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뭐 뒤에 있는 그 고중학이라든지 뭐 공양학 이런 것들이 주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특색이 있는 학문이지. 우리나라처럼 신학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국의 정통 문화를 존중하고 한인학자를 동원해서 사고전설을 편찬했어요. 예, 이 대규모 편찬 사업인데, 자, 이거는 한인 지식인들을 우대한 측면도 있겠지만 또 이걸 통해서 반청사상이나
체제의 저항적인 사상과 관련된 것들 걸러내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럼 잠깐 여기 사고 전선은 뭐냐? 사고는 경, 사, 자, 집을 말해요. 그래서 경은 유학을 말하고 사는 역사를 말하고요. 자는 이제 사상을 말하고 집은 문학인데 이걸 네 가지 분류로 묶어서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했다는 거야. 이 사고 전선은. 그래서 대규모 뭐냐면 편찬 사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앙의 중앙간직에도 만주족과 한족을 동수 임명했죠. 그래서 한인을 적극적으로 등용했죠. 이거는 원나라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요직들을 다시 국족, 만주족이, 몽골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생목인들 주로 임명했고 남인들 배제시켰잖아요. 자, 군제의 수도 만주 8기 외에도 몽골 8기와 한족 8기를 두었고 한족의 보조군은 노경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치안을 담당했는데 이들 8기병이나 노경은 거의 강이 옹정 넘어가면 쓸모없는 군대가 돼요. 예. 왜냐면 얘들 이제 거기 중국을 지배하고 하고 나서 하면 거의 뭐 예비군 수준 이렇게 하거든요. 평상시에는 동원 안 됐다가 가끔씩 소집해갖고 점검하는 형식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백령구도 일어날 때는 거의 무용지물이 돼요. 예. 그래서 그 대신에 한인들 신사층이 이끌었던 단련 그 지방 그 민간 그 자위 조직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실제 군사적으로 이제 활용하게 되죠. 자, 이렇게 강압책과 해유책을 동시에 썼다. 이런 걸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그 청나라의 이제 중앙간제와 지방간제를 볼게요. 자, 중앙간제는 초기 때는 위정왕 대신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구성원 만주족 귀족들이 정책 결정기구로서 의정왕 대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각이 있었죠. 명나라 내각. 그래서 명나라 내각을 이제 그대로 받았는데, 명나라 내각은 실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실권이 없어. 그냥 상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강희제 때 남서방을 설치했죠.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의정왕 대신을 견제하려고 남서방을 설치해갖고 간직이 낮은 우수한 신복 등을 남서방에 등록해서 의정왕 대신 회의를 권한을 견제하고 있다. 그다음 옹정제도 와서는 여기 주접제도하고 군기제도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게 중요해요. 두 개가. 자, 의정왕 대신회의를 폐지하고 주접제도와 군기제도를 그걸 제치했는데 요게 원래는 다른 제도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뭐냐면 결합이 되죠. 그래서 주접을 군기처에서 뭐냐면 처리하게 되죠. 주접제도는 뭐냐면 모든 지방간들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황제에게 집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관료를 끼고 여러 단계를 통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황제에게 집통을 한 거야. 그 지방 관료는 뭐 순무라든지 총독 같은 사람들 있죠. 그래서 지방 행정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제도가 이 주접제도예요. 근데 이 주접제도를 나중에 어디에서 처리하냐면 군기처에서 처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기능이 이제 군기처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 자, 군기처를 보죠. 군기처는 원래 중간호부를 정보하기 위해서 군기방에서 유래를 했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지방에 올려온 주접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요 기구가 이제 발전되었다. 그래서 군기처에서 주접을 이제 통해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뭐냐면 이제 직보 체제를 만들어서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는데 이용을 했던 거죠. 자, 군기처는 처음에는 임시적인 군사행정기구였어요. 겸집제였고요. 그런데 나중에 상설화돼서 내각을 대신해서 중추적인 정책 결정기구로 변화됐는데 그때 이제 참여했던 군기 대신들은 황제로부터 직접 명을 받아 지방의 총독이나 순무에게 그 명령을 그대로 전달했으며 그 정책 결정권은 황제에게 있었어요. 이로써 그 군기처는 최고 기관이 되었고 의정왕 대신이나 남서방 그 기능을 상실되어 황제 전제군 주체가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황제한테 직보하기 때문에 도중에 한간대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겠죠. 예, 이런 것도 이제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육부가 있어서 이제 행정을 분담했고, 뭐 도차로는 감찰기관. 이게 좀 능력이 이범훈이라는 건데 명대에 없는 기구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청나라가 정복하는 과정에서 변경 지역을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들이에요. 몽골, 티벳, 청해 같은 내륙아시아 변경 지역에 대한 통치를 위해서 설치를 했고요. 한림원은 이제 현재 비서기관이고요. 그다음 지방행정 조직 보면 크게 성부 현으로 돼 있어. 명나라와 같이 성이 제일 큰 지역 행정단이고 지방에 관해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보통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방 장관 총괄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여긴 총괄하는 사람을 뒀어. 이게 총독이나 순무예요. 순무.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잠깐. 자, 이 총독이라는 거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한 개성이나 세 개성의 민정과 군정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가나 형벌 같은 재반 업무를 총괄하는데 그래서 여기 잠깐 여기 이 총독은 요 순무는 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 같이 역할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자, 그렇게 있고 순무도 총독의 역할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좀 약간 등급이 한 단계 등급이 아래고요. 한 명이 한 성에 한 명만 배치해. 그러니까 지방 통과를 하는 기구를 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총독이나 순무를 이렇게 뒀냐? 그러면 총독과 순무는 서로 상하관계는 아니에요. 통계는 총독이 높고 순무가 좀 낮긴 하는데 상하관계는 아니고 황제 밑에 병렬적으로 예속돼 있어요. 예. 그래서 총독과 순무가 각기 뭐냐면 그 지방 행정 업무를 보면서 보고서도 황제에게 같이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둔 게 뭐냐면 서로 견제시키려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총독 같은 경우에는 한 개도 세 개성인데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사천성 있죠? 사천성은 크니까 그냥 사천성 총독 한 명만 둬요. 예. 근데 이제 호강성 있죠? 호강성. 호강성이다. 호남과 호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합쳐갖고 이게 호강 지역이죠. 호강 총독을 둬요. 그 다음에 뭐 강동하고 강서 지역 있죠. 이 지역은 두 개 합쳐갖고 양강이라고 하죠. 두 개의 강자가 쓴 양강 총독을 두죠. 예. 그 외에도 뭐 강서 절강인가? 이걸 하나 묶어가지고 또 총독을 두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순무는 한 개성에 한 개. 그래서 강동성 순무, 뭐 강서성 순무, 호남성 순무, 상동성 순무 이렇게 이제 두죠. 그 외에 뭐 포정산 재정을 담당했고 안찰산 사법, 학정은 이제 원시의 시험관, 지방 시험이죠. 지방장관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청의 통치 시스템 있죠. 이거 참조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뭐 군기처, 내가, 도차원, 이방원, 이번원, 그다음에 총독, 순무 이렇게 있고 여기 얘네들이 병렬적으로 황제에 예속돼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포정사, 안찰사, 제도 뭐 이런 것도 있고 지방 행정단에서 보갑제를 줬다. 이 명나라 때 실시한 제도를 신사체 협력을 받아갖고 청나라 때까지 확대시켰죠. 그리고 육부의 장관들도 여기 보시면 만과 한, 만주인과 한인 동시에 두 명을 두죠. 예. 그리고 여기 군기처나 내각이나 이런 것도 주요 기구에 뭐냐면 각각 만한 8명씩 두고요. 또 2명씩 두고 이게 만한 만족들과 한족들을 병행으로 뒀다. 여기 8기군이 있는데 이 8기군을 좀 약간 더 설명할게요. 예. 자, 여기 볼게요. 8기 제도는 원래는 시족 조직인가요? 원래는 이게 수렵 조직이죠. 이 만주족들은 그 유목민족이 아니라고 예전에 얘기했죠. 유목민족이 아니고 수렵민족이에요. 그래서 수렵도 하고 농경도 같이 하는 민족인데 이 수렵을 통해 할 때 이제 그 사냥을 할 때 얘네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집단별 모여가지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렵 조직을 만든 걸 바탕으로 해서 군사 행정 조직이고 다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만주인 남자들은 다 8기에 어디에든 속해 있어요. 예, 8기에. 그래갖고 심지어는 황제조차도 그 8기에 속해 있어. 음. 그래서 이제 여진족 부족 사회를 군사 조직한 국민 개병제도로서 8기의 색깔을 따라
군대를 모두 8개로 나눠 조직했고요. 평상시에는 행정조직 역할을 했지만 전쟁기에는 여기에 이제 장정을 뭐냐면 선발해서 각기마다 군대를 조직한 군사 조직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 내용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거 관련된 줄을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1328번. 자, 8기제도는 하살이라는 의미의 기본 단위, 니드를 기본 단위로 하는 군사 사회 조직이다. 자, 니드는 만주족의 수업 생활을 발전한 일종의 시족 조직과 관련돼 있다. 초기 1 니드는 12인으로 구성된 현현 조직이었는데 그 1 니드는 300인 단위로 한 군사 행정 조직으로 발전하였고 다시 5 니드는 1 자단으로 형성되었다. 5 자단은 1 구산으로 그 구사의 병력을 기로 조직하였다. 각 부대는 1명의 어전이라는 부대를 설치했고 정홍, 정항, 정감, 정백 4기가 먼저 성립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다시 4기가 성립되죠. 양호, 양암, 양감, 양박 이런 식으로 4기가 이제 첨가돼서 8기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기 제도 특유한 제도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복압제라는 게 있는데 자, 복압제는 현안의 항청 조직으로서 청이 이민족인 까닭에 복압제를 가지고 치안 유지를 담당했다. 그때 이제 신사계층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죠. 자, 그 다음에 경제정책과 생산의 증가를 볼게요. 자, 초기의 경제정책은 좀 형편이 없었어요. 들어오니까 약간 정복자의 어떤 모습을 좀 많이 띄었죠. 그래서 한인 지주층의 어떤 토지를 뺏어다가 안주지배지나 기인들이 분배를 해줬어. 물론 이게 초기 때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행위는 이제 자제를 해요. 예. 그래서 그 오이전 농민이 개간한 땅을 경명정이나 해서 농민 소유를 인정하고 그 개간을 이제 장려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제 이주인데 이게 뭐냐면 청계정하고 관련돼 있는데 그 당시 바다에선 반청새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반청새가 뭐예요? 정성공이죠. 그래서 정성공이 남경을 한번 공격했다고 했죠. 포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연안을 막 공격하면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과 연계해갖고 청라 대응하니까 그 당시 그 청나라는 청계령을 냈어. 청계령은 해금력보다 더 강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해안에서 10리인가 20리 정도 이렇게 뭐냐면 떨어뜨리고 모든 지역을 여기 있는 지역을 주민들 내주고 소개를 시켜요. 그래서 전락촌을 만들죠. 그러고 나서 여기를 상통 비어. 여기도 내주 그러니까 정성공세력들과 해안의 주민들 차단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자, 이게 청계령이야. 네. 그래서 청계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얘네들이 복권, 강동, 상동, 강절, 강서연한 백성들이냐. 그러니까 생활 터전이 있고 내주 강제 이주하니까 매우 빈곤해졌죠. 거기에 또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청나라도 은본이 국가죠. 은을 자체 생산하는 게 모자라니까 해외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이나 뭐 멕시코. 그 당시 일본 은은 좀 약간 쇠퇴했고 이제 멕시코나 해외 은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해외은을 다 차단시켰으니 은이 도입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됐어요? 예? 인플레이션이 뛰고 물가가 안 등하고 경제 혼란을 이제 뭐냐면 겪게 돼요. 이게 항저우의 명의대방론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나와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나중에 이제 강의 22년에 대만 평정을 하고 나서 중국을 정복하고 마무리한 후에 청계령을 폐지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4개 해관을 설치해갖고 이 해관을 통해서 중국 서양과 교류를 하죠. 남방하고 그래서 다른 해양색과 교류를 하면서 은의 유입이나 그다음 여러 가지 물자를 구입하고 교류를 하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청계령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추가 설명하면 청계령 같이 내륙 지역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해안 지역을 비는 그런 초토화 정책은 요 청나라 때만 한 건 아니고요. 명나라 때도 했어요. 명나라 때 16세기 때도
그 정책을 했거든요. 그걸 좀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요. 자, 그러면 그 청계정 관련돼서 이제 좀 더 살펴볼 게 뭐냐면 중국 명청 시대 때 중국의 남방무역을 좀 볼게요. 자, 중국의 남방무역은 뭐냐면 주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양 세력들 그래서 이런 그 조공채권강에서 약간 벗어난 좀 무역 있죠. 이런 그 세력들 동남아시아 뭐 서양 세력들과 관련된 무역지예요. 자, 그러면 요거 잠깐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좀 보죠. 예전에 기출과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485페이지 펴보세요. 자, 남해 무역, 남방 무역의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요. 자, 중국과 동남아시아, 이슬람, 유럽 사이에 이루어진 무역이죠. 그 일부 조공 무역은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당나라와 명나라 때까지는 시박사가 관장했어요. 예, 이 시박사는 송나라 이후에 이제 제도적 정비를 했던 거고, 원나라 시박사가 이제 기초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은 주로 이제 강주, 치안주, 원조, 민조 같은 중국의 강남 지역 해안 도시에 이제 주로 시박사가 설치됐고요. 그래서 중국의 해상무역과 관계된 사무를 담당하는 관청이다. 무역수를 징수하고 무역의 판매 허가증을 교부하는 곳이 이 시박사다. 그래서 명나라 때는 주로 그 조공무역을 강조하는 그 분위기 때문에 해금 정책을 또 빌렸죠. 그렇기 때문에 강동으로 한 곳으로만 축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명청 시기 때 이제 그 남방부역 볼게요. 명중기부터 해서 청나 중기 때까지. 자, 명나라 중기와 청나 초기 때는 그 16세기 때도 외구가 너무 들끄니까 이 외구에 들끄고 민무역이 극성화되니까 밀무역과 외구를 좀 막기 위해서 해금 정책을 완화했어요. 어. 근데 뭐 완화됐다고 해도 실제로 밀무역을 더 번성하고 그랬죠. 예. 자, 하여튼 이 후기 외구나 그다음 밀무역 번성 이런 것들 을 막기 위해서 해금 정책을 완화시켰는데 자, 이 완화 정책 그러니까 해금령을 유지했지만 그 해금 정책을 완화시키는 그 정책을 그대로 누가 결승했냐면 청나라가 결승했어. 청나라가. 그래서 청초기 때 그 강희제 전까지는 그런 정책을 했다가 이 청계정이 공포되면서 해금력을 완화된 해금력을 더 강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 청계정은 해금력 강화 정책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 명나라가 그 3인 정책 있죠. 연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 3인화 시키는 정책들 좀 더 이어받아 갖고 요걸 이제 더 그 계승했다. 그래서 예전에 명나라 때는 매굴 격퇴해서 그렇게 했는데 얘들은 이 청계를 공포하면서 그 당시 전송공 세력들하고 해안에 있는 주민들이 서로 연계한 걸 막으려겠다. 그래서 이 청계령에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 예문이 예전에 나왔죠. 사료가. 그래서 여기 좀 보면 청해요 사례라는 말 있어. 청해요 사례. 자, 여기 청해요 사례인데 여기 해요라는 말은 제도사라는 의미예요. 제도사. 그래서 청나라 제도사라는 뜻이죠. 어떤 분은 요거 보고 그 어떤 이제 모 강사분인데 요걸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이건 명나라 해금록이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명나라 해금록이 되면 안 되죠. 지금 청해도가 됐는데 해요가 제도사잖아. 청나라 제도사 가려니까 청계제야. 청계제. 자, 하여튼 그 목적은 해상권을 장악해서 반창 공부하는 운동을 전개해요. 정성공부터 직접 피해를 막고 연해 주민들과 교통과 접촉을 단절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정성공의 물적, 일적 자원을 고갈시키기 위해서 이 청계를 내었고요. 내용을 보면 연해 경계를 정하고 주민을 영내로 옮기게 되죠. 해금력을 더 강화시키는 완화된 해금력을 더 강화시켰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경명천약 정책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해안을 비우고 다 소개시키고 불태 없앤 다음에 내리고 전략촌을 만들어갖고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들인데 자 이걸 복권 강동성 중시호 저장 강소 상동
5개 지역을 했죠. 요 정책들이 명나라 때도 잠깐 실시했어요. 예. 그래서 그 외부를 막는 데 그런 정책을 했는데 이걸 아마 벤치마킹 한 것 같아요. 자, 문제는 경제적 타격이 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안봉사 남해 무역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해외로부터 은유입이 차단돼요. 경제적 혼란이 불리고 있고요. 결국에 강희정 말기 때 정성공 세력이 그 멸망하자 전해령을 공개했어. 그래서 청계령을 해제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회관을 설치해요. 그래서 회관은 이 시박사 제도를 계승한 거거든요. 그 외국 무역을 위해 한국에 설치한 세관이고요. 목적은 남의 무역을 통한 관세 징수, 해금을 중지하고 외국 무역 허가했고 그때 월해관, 민해관, 절해관, 강해관 네 곳의 해관을 뒀죠. 예. 근데 이제 건룡제 때 들어와서 관리하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다음 월해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관을 다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월해관만 통해서 그 당시 무역을 하게 됐죠. 이게 그 유명한 공익무역이야. 건룡조 때. 그래서 청조는 대외적인 통상의 창구로서 강주만 열어놓고 세 곳은 폐가시키고요. 일종의 특허상인 공행집단을 통해서 대무역을 전담했죠. 그래서 이 원해관이 이제 감독을 하는데 공행을 내세웠던 건 뭐냐면 이 오단케 애들은 짐승과 같은 거다. 서양 오단케 애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강하고 직접 대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로 상인 집단을 통해서 뭐냐면 해라. 그래서 상인 집단 공행 식상행이 가갖고 대신 그 하고 다만 원해관은 가는 옆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것들 하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는 그게 큰 무리가 없었어. 왜냐면 이때 영국도 동인도에서는 독점회사를 내세웠기 때문에 독점회사와 공인은 독점 집단, 상인 집단이 서로 그냥 1대1로 하는 거거든요. 그 옆에 영국과 중국은 뒤에 있고 정부 차원에서. 자, 그런데 자유무역이 되면서 그 동인도 회사의 독점권이 깨지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영국은 자기식대로 자유무역을 요구했고 영국은 그 거부하면서 아편 때문에 싸운 게 아편 전쟁이잖아요. 자, 자, 그래서 폐관 정책의 목적, 서양인들 상활동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뭐 관리에 뭐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폐관을 했고, 자,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하나 남은 이제 그 원해관에서 원해관 아래에서 그 감독가 됐던 공행의 권한과 의무를 볼게요. 이 공행의 권한과 의무예요. 자, 공행의 권한은 서양 간의 무역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다. 예. 그다음에 의무가 있어. 그래서 외국인들 공행 강도 간에 그 각국의 상간의 제한을 활동을 하도록 감독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독 당국, 그러니까 원해관이죠. 원해관의 대리에서 간세를 징수하고요. 왜냐하면 간이 서양인들 직접 대할 수 없다. 이 서양인들은 거의 짐승이다. 이런 식의 이제 중화의식이 발현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행이 멋대로 또 세금도 부과하니까 또 원해관도 또 멋대로 또 세금 부과하고 징수하고 명령을 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외국 상인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상 그 오랑캐 상인들의 모든 행동을 간에 대신해서 감독과 책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해서 행정업무 같은 것들 처리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의무도 있지만 권한도 많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상당한 부를 추구했고요. 자신의 또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료들이 뇌물을 주고 관료한테 시키는 대로 했어. 관료가 시키는 대로 따라했죠. 주구 역할도 했다. 자, 영국의 대응을 보자. 이 공익무역 처음에는 대응을 안 했다가 나중에 영국이 이제 뭐냐면 점점 자유화 무역이 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절단 또 파견해서 뭐 맥카트니 사절단이니 아머스턴 사절단이 네이피어 사절단 이거 16년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갖고 요때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그 하는 투가 예의가 없다. 상계 국외고대를 안 지킨다. 그리고 우리는 많으니까 물자가 많으니까 아쉬우면 그냥 가라. 너네들 아쉬울 거 없다. 뭐 이런 식이야. 자, 결국에도 영국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행무역을 타파하려고
아편을 계기로 해서 아편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렇다고 영국의 행위가 잘한 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무역을 하든 그 나라의 주권이죠. 자기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자기 체제를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이제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요거 사절단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사절단 관련 내용이 1350번에 있나? 잠깐만, 예. 한번 읽어볼게요. 1349번부터 읽어볼게요. 자, 이거는 한국인의 중국사도 나오지만 교과서 사료에도 나와요. 그 자료에도. 자, 1794년 맥카터니 사절단이 권룡제를 아련하고, 이 권룡제는 어디에서 아정했죠? 예, 여기는 연하에서 아정했죠. 연하. 통상학대를 요구했으나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권룡제는 조지 3세에게 보낸 답서에서 기왕의 무역 가행을 바꿀 위항이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있어. 천조는 물상이 풍부하여 없는 것이 없으니 외국 오랑캐 나라의 화물을 수입할 필요 없다. 다만 천조가 생산한 차나 자기 생사 등이 서양 각국과 너희들 영국의 필수품이었고 불쌍히 여기 은혜를 베풀었고 마카오의 양행을 개선하여 이종의 도움을 받고 아울러 이윤을 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너네들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오지 말라는 거. 그냥 아쉬울 거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후 아머스트 사주 때 왔는데 그 당시 그 황제 아정씨의 의대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그 의대가 상계 9개 고대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3번 받고 9번 조아리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안 했다고 하면서 황제를 이제 만나보지도 못했죠. 그래서 1350번을 좀 볼게요. 1833년에 동인도에서 중국 무역 독점이 폐지됨으로써 가나 인원위원회가 폐지되어 파머스트 외상은 영국인 및 상업활동을 보호 감독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외교관계를 타파하기 위해서 무역감독원을 파견했다. 자, 외교관계는 중화주의적 어떤 그 외교관계를 타개한 거죠. 자, 평등 외교관계를 맺으려고 했고 간과 직접적인 교섭을 시도함으로써 예전에는 간하고 직접 교섭이 안 됐죠. 공약을 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갈래 깰려는 의도였다. 훌륭에 출신한 네이피어는 곧바로 강동에 가서 폼이 아니라 폼이라는 것은 이 품을 올려가지고 공행을 통해서 5대간 전달하는 거야. 근데 품을 이제 간접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올리지 않고 대등한 형식의 서기관을 통해서 직접 총독과 명담을 요구했다. 양강 총독하고 이제 그 총독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는 입국 허가증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전담으로써 부대의 간섭을 전면 도전한 것이다. 자, 이 단체는 강주부 지부 등 하급 관리와의 회담을 앞서 의자 배워놓고 중간에 자리 잡아야 된다면 다툼에도 견지되어 끝내 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평등한 어떤 외교 관계를 유지했지만 중국 중심의 어떤 중화주의 이런 그 조공채권 관계 이런 식의 이제 외교 관계 때문에 수익적 외교 때문에 실패했다 뭐 그런 등인데 하여튼 영국 사절단 그 파견 내용들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이제 언제 폐지했냐? 이게 예, 아편 전쟁에 폐지했죠. 그래서 아편 전쟁의 계기에서 자유무역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럼 경행무역의 해체 의미를 보면 중화사상 입각한 조공무역 유지에 대응해서 평등관계를 인정하는 주권 평등의 국제질서에 입각한 중화사상과 조공제도 해체를 뭐냐면 요구한 거고 요구가 달성된 거고요. 실제로 영국의 제국주의 팽창에 이랑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행무역은 솔직히 물론 영국 입장할 때 지금 입장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국 중심의 어떤 무역 체계지만 근데 공행무역을 했다고 해서 그 아편을 매개도 이게 되게 부도덕한 그 전쟁이죠. 그걸 매개로 해서 뭐 전쟁을 일으켜서 공행무를 타파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공행무를 싫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장사를 안 하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이거는 말로는 주권평등 국제질서를 내세우고 있지만 영국이 실제는 영국의 제국주의 팽창 정책의 일환이었다. 대체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공행무역 관련된 내용들 좀 얘기를 했고요. 상계부고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예문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 남해무역을 좀 정리하면
중국의 그 청나라 남해무역은 크게 5칙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좀 두꺼운 걸 써야 되겠네요. 예. 자, 5칙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뭐 1기, 제가 대충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2기, 그 다음에 3기, 4기, 이렇게 이제 붙이고, 자, 1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예, 청나라 건국부터 해서 강희제 전까지죠. 강희제가, 그러니까 청계정 있죠? 청계정 공포 이전까지야. 여기는 명나라의 정책을 계승했다. 자, 명나라 정책을 계승해서 완화된 해금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청계정부터 전해정까지죠. 청계정 그 해제까지 강희제 시기인데, 자, 이기 때는 뭐냐면 여기는 그 완화된 해금령이 아니라 엄격한 해금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변변 청약 정책을 했죠. 뭐 때문에? 정송공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송공 세력들과 그 당시 해안 주민들을 차단하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정송공 세력들과 해안 세력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엄격한 정책들을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검은색이 어딨나? 예, 잠깐만요. 이 검은색이 못 찾았네. 좀 해보려 했다가 그냥 하죠 뭐. 자, 전해정 해제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여기 자 전해정 다음에 그 여기 그 권룡제 때까지 자 권룡제 때까지는 어떤 정책을 이제 취한 거죠? 이게 잠깐만 이게 권룡제 때까지는 이제 해관 정책을 했죠. 해관 해관 정책을 했고 네 곳에 이제 해관을 뒀죠. 그 다음에 권룡제부터 앞에 아이고 뭐야 잠깐만요. 이거 갑자기 사라졌나? 네. 자, 여기 권룡제부터 이제 그 뒤에 아편전제까지는 이때는 공행무역을 한 거죠. 공행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아편전 이후부터 5기는 이제 자유무역 체제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런 식으로 청나라의 어떤 그 대무역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 다시 이제 여기 경기도 합격자 오늘도 또 보고 진행할게요. 자, 정기 경제 정책을 보면 초창기 때는 이제 앞에는 이 초기 때고, 여기 때는 좀 지나서 이제 농민의 개간 경제학 땅을 경명적인 이름으로 인정해 있고, 그 다음에 조세 감면 정책을 했죠. 성세 자생 인정한 정책인데, 이건 뒤에 있어요. 이 성세 자생 인정을 했다. 그 뒤에 좀 설명하고, 여기 오타네요. 생자인데 그다음에 조세제도는 지정문제를 실시한 거죠. 요것도 뒤에 있으니까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그 관련된 문제. 자 31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315페이지가 316페이지네요. 예.
316페이지. 16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서 기획과 니은에 들어갈 역사적 용어를 쓰고 니은에 대해서 서양 국가가 제기한 주요 불만을 두 가지 쓰시오. 청은 강희 22년에 타이안을 평정하고 나서 중국 정복을 마무리한 이듬해에 뭘 철폐했죠? 해금역, 청계정을 철폐했죠. 예. 그리하여 중국 상인들은 동남아시아 진출하고 외국 상인들도 중국에 와서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강희 24년에는 청조가 4개 지역에 해관을 설치하고 감독을 두어 관세를 징수했다. 예. 그래서 강희 56년에는 중국인들의 동남아시아 진출이 일시 금지되었으나 옹종 5년에 재개되었고 권룡제는 서양 상인과 한인들이 결탁하여 반청운동을 일으키가 염려한 나머지 건룡 22년에는 대무역을 강조에 이제 제한하려고 했다. 자, 이때부터 1842년 난징조약까지 체결할 때까지 서양인들의 대외 교육을 강조에 활용하는 무슨 무역이죠? 공행무역이죠. 예. 그러면 요 공행무역에 대한 그 서양인들 불만은 뭐냐? 공행으로 한정된 제한무역 체제를 타파하고 중국 시장을 전적 개방해달라. 자유무역을 시연해달라. 뭐 이런 것들 요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 사절단을 파견하고 특히 영국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서포트 인증번호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 제가 이거 한다 했고 강의에 정신팔려가지고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일단 뭐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예. 일단 56번이야. 예, 56번. 서포트 인증번호 56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번을 보자. 17번. 자, 당대에서 청대까지 경제발달상하고 옳게 설명한 것은 자, 도시에는 상인대 동업종의 행과 작이 조직됐다. 당나라 때 행은 있죠. 근데 작은 없어요. 이건 언제 때죠? 송나라 때죠. 송나라 때. 그 다음에 그 상인은 공소에 해관을 설치해 상호 이익을 도모했다. 예. 그래서 공소는 그 당시 상인들의 어떤 업종별 모임을 말한 거고 해관은 각 지역별 그 동양 조직을 얘기한 건데 나중에는 공소나 해관이랑 비슷비슷하게 이제 의미를 사용하게 되고 자 이거는 명청시대 때야. 명청시대 때. 그 다음 명나라 이항법이 보급되어 벼보리 2년 3모작 일부 지역에 시작됐다. 자 이거는 그 명나라 때가 아니라 당나라 때죠. 당나라 중기 때부터 이제 이항법이 보급돼서 2년 3모작이 시작됐죠. 일부 지역에서. 예. 명나라 때는 뭐가 특징이야? 이기작이죠. 이기작. 이기작이 확산될 때는 이 명나라 때야. 예.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청나라 강조 공행을 두어서 외국 무역을 통제한 해금 정책을 폈다. 그래서 건룡부터 아편 전쟁까지 해금 정책을 실시했죠. 이 공행 무역을 해서 4번이죠. 참고 일본도 그 당시에 이제 항구 하나만 열어놨죠. 나가사키 시도토는 그 조그만 섬만 거기에서 네덜란드만 이제 뭐냐면 무역을 하도록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이고 그 다음에 18번 보죠. 자, 가해 조치를 취해진 직접적인 배경을 쓰고 가나와까지의 중국의 대외 정책의 변화 과정 및 그 계기를 서술하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형성된 무역 체제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다음에 이 무역 체제가 실행된 시기를 중국 경제의 변화를 서양과 무역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그래서 여기 뭐 하나, 둘, 셋, 네 개 약간 거시적인 문제를 물어봤는데 자 일단 가는 이제 뭐냐면 많이 본 사료죠. 이건 청계정이야. 청계정. 이건 명나라 해금령이 아니에요. 예. 왜? 여기 출처를 보시면 알잖아. 청해오죠. 예. 해전, 해전 사례라고 돼 있죠. 해자가 붙으니까 제도사가 관련된 거야. 이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도 있고 청계정 있고 청계정의 직접적 배경은 이제 정성군 관련돼 쓰시면 되고요. 자, 가와 나까지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가 그 계기를 쓴데 이거는
여기가 나는 이제 청실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하지만 강동이죠. 강동만 이제 제한을 한다. 예. 그래서 권룡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를 대의관계면 이게 대의관계 상당히 뭐랄까요? 상당히 많아. 뭐 그래서 이제 그 강의제부터 해서 권룡제까지 뭐 대의관계 이거 쓰라는 건지 근데 그 보니까 여기 가와 나는 주로 대의관계 중에 뭐와 관련된 남방무역과 관련된 거죠. 남방무역의 변화와 관련된 걸 쓰라고 하는 건지 정확하지가 않아 이거.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사료 자체가 가와 나 사료 자체가 지금 뭐예요? 남방무역 관련된 거잖아. 예.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방무역 변화 과정 청나라 때 제가 1기부터 5기까지 쭉 얘기를 했잖아. 그걸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보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기출문제 분석에 적어놨어요. 자, 나를 통해 형성된 무역체제 특징을 기술하고 그래서 이 무역체제는 강동 무역체제죠. 이 무역체제가 시행된 시기를 중국 경제 변화와 서양과의 무역을 중심으로 쓰죠. 그래서 편무역을 했다가 상강무역 바뀌죠. 그래서 요걸 이제 뒤에 좀 얘기할 텐데 그 내용을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내용을 들어가죠. 내용을. 지정언제인데 지정언제는 이제 뭐냐면 그 1조 편법 안에서 이제 그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부과를 했죠. 그래서 크게 지세와 정세를 했지만 정세도 실제 토지 소유자가 부과된 거예요.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과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청나라 시대가 평화 시대가 계속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농민의 토지 소유, 그러니까 토지의 어떤 집중화가 등장하면서 대토지 소유자가 원래 자기가 정세를 내야 되는데 정음을 탈세하고 오히려 토지 없는 그 농민이나 빈민들에게 부담하는 모순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를 해결해서 그 냈던 것이 성세 장세 장 성세 자생 인정이라는 조칙이죠. 강희제 때 내렸던 조칙이에요. 그래서 강희 50년에 정책에 그 등록된 정책은 성인 남자의 농력이죠. 거기에 정당화를 기준으로 1712년 세도 증가한 인정은 정세를 면제한다. 특별한 면역 조치를 제도를 실시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강의 50년의 그 성인 남자 기준이 예를 드는 거예요. 2억 정도 된다. 2억 정도 성인 남자가. 그러면 그 후에 계속 애들이 쭉쭉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요걸 뭐냐면 다 세금을 부과했어. 정세로. 예. 그런데 이제 요때부터는 2억을 일종의 총액으로 고정시켜놔. 총액 고정시켜 놓고 그 후에는 세금을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후에 뭐 성인 남자가 뭐 3억, 4억, 5억 내도 3억, 4억, 5억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그냥 2억대 강의 50년 기준으로 해서 조치고 딱 목을 박아놨어요. 예. 그리고 그 2억을 이제 2억분만 지방에 할당해 갖고 지방 그 인구 비례 있죠? 그 인구 비례에 따라 할당을 해가지고 먼저 내도록 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로써 정액을 총액으로 고정시켜 놨다.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는데 요게 사료가 자주 나와. 그래서 이제 좀 이걸 동영상 심화자료에서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냐면 제가 이거 몇 페이지에 적어놓은 거야? 484페이지 보세요. 자,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사료 그냥 두세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기출 사료이기 때문에 요거 쓰시라고 쓰는 성세자생정 요건데 자, 요게 이제 내용을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예전 한문 사료도 나왔고 그다음에 한글 사료도 나왔거든요. 성조라는 것은 요 그 당시 강의의 연호예요. 강의의 묘죠. 강의제. 자, 천하가 평정된 지 오래되어 호구가 널려 번창하니 인정이 헤아려 청세를 부과하는 일이 어려웠다. 그래서 인정이 늘더라도 토지가 늘지 않으니 현재 세역 장부에 등재된 인정수를 늘리거나 조지지 말고 영구히 고정시켜라. 그리고 지금 이후에 태어난
인정에 대해서 꼭 정세를 거둘 필요 없다. 이렇게 조칙을 내줬죠. 예. 자, 그래도 이제 요 배경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화가 지속되면 인구가 급증돼서 토지 소유가 집중화 되니까 대토지 소유자들이 자신이 내는 원래 정세를 내야 되는데 탈세해서 토지가 없는 농민들과 빈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있고 태평성대에 새로 증한 임정은 영원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칙은 후에 옹전제 때 지정은제에 기반이 돼요. 지정은제. 예. 그래서 이걸 봤던 건 지금 뒤에 설명했지만 정세 초기 고정에 따라 정세를 지세 포함을 시키게 되죠. 예. 지정은제. 그래서 성세 장세 자세정은 그 지정에 기반이 됐지만 지정은제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 전에 사전에 조치를 취했던 거고. 예. 근데 교과서에 보면 이걸 마치 지정은제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정은제로 이렇게 설명하는 교과서가 있더라고. 세계사 교과서에. 틀린 거죠. 그거는. 예, 그 잘못된 건데. 자, 하여튼 이게 이제 기출 예문이 많이 나오니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지정은제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이제 계기로 해갖고 예전에는 남자애를 내면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숨겼죠. 근데 어차피 이제 숨기나 마나 소용없으니까 이제 호구 신고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 네, 인구가. 그래서 이 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중국의 인구 늘어나는 게 있죠. 청나라 때 인구가 약 1억인가밖에 안 됐어요. 1억 3천만 명? 근데 점점 2억으로 올라갔다가 말년에 거의 4억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4억으로 올라간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앞에 이제 얘기한 성세 자생정가 그다음에 또 지정은제 실시해서 이제 성인 남자들 성인 남자 신고가 많죠. 그래서 호구가 인정수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늘어난 것도 있고요. 이건 사회적 증가의 인구죠. 사회적 증가.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이제 구황작물들이 들어와요. 구황작물. 그래서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어. 예. 물론 이제 구황작물 같은 감자나 고구마에 들어왔다고 해도 너무 많이 이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 그래서 이제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만큼 이런 식량이 산술급수 쪽으로밖에 늘어나지 못하고 인구 기하급수 쪽으로 올라가니까 한 명이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부족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반란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청나라 말기 때 일어난 사회 반란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식량 부족도 한 원인이 돼요. 인구 증가에서. 그렇지만 일단 구황작물 도입돼서 인구 증가의 원인이 또 됐던 것도 또 사실이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을 같이 봐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거 그다음 지정은제와 성세 장세정 실시 이후에 인구 증가 요걸 이제 시험에 문제 나왔고요. 자, 근데 한계는 뭐냐면 지주나 부호가 원래 얘네들이 이제 총액이라도 부과했으니까 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부호가 인정을 응립하자 국가가 부족 정액의 차익을 이웃이나 친족들에게 부과시켰다. 그러니까 총액이라도 얘네들에게 이제 주고 부과된 거니까 근데 자기는 뭐 성인 남자가 없다. 그런 식으로 발뺌을 하면서 하니까 국가는 부족세액을 차액 이제 이웃에게나 친족들에게 부과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해가지고 지주와 부호에 뭐냐면 부과했지만 인정이 없다는 이유로 내질 않으니까 이걸 또 뭐냐면 이웃이나 친족들에게 부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도 이제 결국엔 지정음제로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 지정음제 내용을 보면요. 옹정제 때 실시했죠. 배경은 지주나 부호가 인정을 응립하고 국가가 부족 정세 차익을 이웃이나 친족에 부과시키기 때문에 또 사회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지정은제 실시해서 정세를 지세에 완전히 합쳤어요.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합쳤냐면 이거 뭐야 이거. 예. 강의 50년에 앞에 이제 고정시켜 놨죠. 정은 355만 원을 이걸 전국의 18성에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나눈 다음에 그걸 다시 주요의 토지의 일률적으로 부과해. 그래서 정세를 지세에 완전히 통합시켰다.
그러면서 이제 1조 분포의 정세와 지세 양분 세제가 한 건 더 나가서 토지세로 단일화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거는 근대적 세제하고 비슷해요. 근대적 세제도 이제 그 인세로 하지 않죠. 인두세로 하는 건 좀 약간 후진적인 세금 제도고 주로 토지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합리적으로 바뀌게 된 거죠. 결과 보면 조세 합리화. 그래서 토지가 많으면 많은 지세를 부담하고 강한 농민이 정부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성세 자세 지정이나 지정 건설을 통해서 인구가 증가했다고 했죠. 사회적 인구 증가인데 정구,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숨기거나 납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사라지게 되어 인구가 증가와 호구의 파악이 용이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지정헌지의 의의를 볼게요.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건데, 아이고, 여기 가나다라가 있는데 제 생각에 의의는 요거까지예요. 여기 순장편리법은 각지 시행한 건 맞지만 이게 의의에 들어갈 수 있나? 예, 하여튼 가을을 보면요. 만민의 기초로 한 체제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낸다는 걸 버리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주로 지주 신사들이죠. 이런 체제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국가가 이제 뭐냐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부는 조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세금은 부세는 무조건 어디에 나온다는 거야. 그렇죠? 네. 지세에서 나온다. 일단 지세가 중요해. 그러면 항저운동할 때 국가는 누구 편을? 전호 편이 아니라 지주 편을 들고요. 지주를 용인하게 돼요. 자, 근데 뭐 그럼 예전에는 용인하지 않았냐? 항저운동할 때 그 당시 전호편 듯이 지주편 들지 않았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 이건 아마 이거 제가 쓴 건 아니니까 그게 이제 동양사 개론이라든지 개간 동양사 그거 거기에 있는 나오는데 아마 이제 필자는 그런 생각으로 얘기한 것 같아. 더 강화됐다. 지주의 용인이나 그 당시 그 항저 운동에서 국가편을 더 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뭐냐 생각을 해갖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뒤에 나온 순장 편리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징수 방법과 관련된 거야. 징수 방법. 제가 이제 심화교재에 적어놨긴 했어요. 그래서 그 심화교재 검색해 보면 순장편리법이 나오긴 하는데, 자, 이때 이제 좀 말을 이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이때 장이라는 거는 뭐냐면, 장은 토지 소유자 거주하는 곳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니는 이갑자에서 니같이 뭐냐 편호가 아니라 자연호예요. 자연촌이죠. 자, 이 말은 토지 소유자가 거주한 촌에서 토지세를 납부하는 거야. 이게 순장표일법이야.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 대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지역에서만 대토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뭐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자기 토지야. 그러면 세금 납부를 어디에 하냐면 A에 가서 세금 납부를 하고 B에 가서 세금 납부하고 C에 가서 세금 납부하고 D에 가서 세금 납부했어. 불편하죠? 그러니까 요 자기가 A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B, C, D 지역 있죠? 여기에 있는 지역은 어떻게 돼요? 요 A 지역에 통합해갖고 A 지역에서 납부하면 그냥 B, C, D 지역까지 다 통합해서 납부하던 거야. 자기가 거주한 곳에 토지세를 단일화시켜갖고 납부하는 제도가 순장편리법이야.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부재시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A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실제 B, C 지역에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세금을 내려면 자기가 여기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요 B, C 지역은 주로 이제 누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냐면 거기에 그 지주 밑에 있는 전호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야. 그래서 그 납부할 때 이제 뭐냐면 지주들한테 이제 협상을 통해서 지주가 세금을 납부한 만큼 소장을 떼주고 뭐 감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악덕지주 같은 경우는 떼먹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자, 이 법이 순장편리법이에요. 순장편리법. 그래서 순장편리법은 이제 그 강자종국서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국가지배의 기초 단위가 이제는
그 표놈이 니가 아니라 자연초로 바뀌었다.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의미를 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까지 나올까는 좀 그런데 일단은 뭐 강자 중국사에 있는 내용이니까 어렵게 나오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명칭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명나라 때 시한 자봉투계 제도와 그다음에 그 청나라 때 시한 수장 편리 제도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여기 327페이지 펴보세요. 327페이지. 자, 아래 글은 1711년 청해 강희제가 지정원제를 공유하게 해서 낸 유칙의 일부로서 그 그래프는 중국 역대 왕조 전국 인구 통계이다. 유칙의 내용을 참고해서 그래프가 18세기 부분에서 인구 수치가 급속하게 증가된 양상을 보인 내용을 50자 이내에 쓰시오.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조칙이죠. 강희제가 내렸던 그 당시 이제 그 성사 자생 인정이라는 조칙이고요. 자, 여기 이제 인구가 갑자기 증가됐죠. 이거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이 조칙 이후에 정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사람들이 호적 신고가 많아서 그래요. 이걸 쓰시면 돼요. 지정원제 통해서 또 이런 거 결과를 또 낳게 되죠.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죠. 다음은 청대에 나온 상류 중에 제시된 것이다. 자, 그리고 그 밑줄진 가르계기도 실시한 조세제도를 포괄한 목적을 쓰고 이 제도가 그 청조 고가 권력의 성격 어떤 변화를 쓰는지 쓰시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말한 성세 자색 인정이고 요거는 좀 한문을 좀 같이 썼네요. 예. 요거는 좀 얘들 그 용어로 이제 풀어 쓴 거고 요거는 원문사를 좀 약간 그 입각해서 쓴 것 같은데 번역해 갖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사 자세정을 조세제를 바탕으로 했던 것은 무슨 제도? 지정은제죠. 그러니까 요 자체가 지정은제는 아니고 요걸 계기로 해갖고 만들어진 제도죠. 그래서 이 조세제도는 청주의 국가 권력 성격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자, 원래 목적은 무전농민의 낙후를 목적으로 면제를 했고 농민보호 정책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정책 의도와 다르게 국가가 지주를 용인했고요. 토지 소유자를 기초한 신사 지배체제를 확립하게 되죠. 왜냐하면 부세가 지세니까 신사표를 들어갔죠. 네. 그래서 요 성격 변화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고 8번을 보죠. 8번. 자, 8번은 밑줄친 정책의 영향을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강희제가 공판 그 성세 자생정이라는 그 자생 인정이라는 조칙 내용을 한문으로 이제 적어 놓은 거고 자, 그러면 요게 청나라 시대죠. 자, 청나라 시대 또 인구 이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인구 이동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 인구 이동은 그 좀 외곽 지역을 더 인구를 이동했어. 봉천 지역, 그다음에 강시, 윈남, 타이안. 그러니까 완전 산골짜기죠. 이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인구 이동이 활발해졌다. 그래서 요 내용도 있고 나중에는 그 만주 지역 같은 게 봉건지대 있죠. 청나라 말기 때는 봉건지대가 풀려요. 그래갖고 한족들이 이 봉건지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쪽 지역이 개발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좀 더 들면 청나라 때는 또 사천 지역 있죠. 사천 지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인구 유입이 많아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강 감세사를 전국에 파견한 은강 개발 상세를 진수했다. 이거는 언제 때죠? 이 명나라 때야. 강세하죠. 자, 명나라 때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 음부적으로 야기된 극심한 경기 침체로 회복되어 생산과 유통이 활발해졌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두 개 시기로 이제 그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일단 답이 아니니까 일단 답이 아니죠. 예. 그래갖고 요거는 명나라 때로 보고 있어요. 일단 명나라 때로. 예.
자, 명나라 때 왜 보냐? 명나라 때가 이제 은경제 보급되면서 은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강산 개발을 많이 하게 돼. 근데 이제 강산 개발이 한계가 있으니까 은이 일시적 부족을 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기 침체가 걷게 되고, 그렇지만 멕시코 은가 일본의 은이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다시 경기가 회복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나라 때죠. 청나라 때. 청나라 때 있는데, 청나라 때도 이제 그 강희제 때 청계정을 내려가지고 예, 은의 부족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갖고 청나라 때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왜 그런지 일단 명나라 때도 해석할 수 있고 청나라 때 해석할 수 있지만, 일단 시기적으로 볼 때는 명나라 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요거 자체가 지금 그 강희제 말년에 있었던 일이죠. 강희제 말년. 그래서 강의전 말년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요 정책하고는 좀 맞지가 않죠. 이 정책 영향이 나니까 요 부족, 부족이 야기된 급증한 것은 그 청나라 이전, 그러니까 요 조치 이전이 그냥 바로 직전.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뭐냐면 영향보다는 그 전의 사건이고, 또 요 조치 정책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답을 오답을 했는지, 아니면 명랑을 염두에 두고 뭐냐면 했는지 그걸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 기출문제를 명나라 쪽으로 이제 해석해 갖고 올려놓으니까 어떤 분이 비밀 댓글에 거기에다 달아놓으셨더라고. 뭐라고 달아놨냐면, 요번에 자기가 합격한 그 합격자인데, 제가 교수님이 출제위원 들어갔는데, 출제위원은 이 부분을 그 강의제 초기를 생각해서, 그때 청계정 있죠? 청계정의 어떤 문제점을 관련돼 갖고 낸 거다. 근데 이제 여기 조직이 말년에 일어났잖아요. 강의제 말년. 그러니까 영향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건 뭐 출제자 마음이니까. 하여튼 이건 틀렸고, 그다음 니은을 보면 가세 대상을 토지로 한정되어 세금 홀조 부과되어 징수할 수 있었다. 맞죠? 그래서 답이 기읍과 니을이에요. 예.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청라 사상 부분을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